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9급 214페이지 보면은 한자평가가 나옵니다. 한자평가와 기본 소생술이 나오는데 그 한자평가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찍었어요. 사실은 이제 장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소방교가 문제가 됩니다. 소방교. 그래서 소방교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사회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한자평가가 시험 범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한자평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공통교재가 크게 바뀐 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겨울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 반영된 건 2019년도가 되겠죠. 근데 이때 공통교재 편집이 완전히 조금 바뀝니다. 바뀌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시험 범위 위주의 어떤 편집이 됩니다. 위주 편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1장 응급의료 개론 1장, 2장, 3장 쭉 해가지고 한번 6장 이쯤 되면은 6장 여기에 뭐냐면 한자평가가 나옵니다. 한자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부 생리학은 그 앞에 있죠. 한자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로유지 쭉 뭐 6장 기로유지 쭉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 25장 해가지고 25장 응급의료 법률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가고 24장이 이제 장비가 들어갑니다. 구급장비.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제1장 이렇게 돼 있죠. 제1장 해가지고 지금 현재입니다. 1장 해가지고 개론과 장비 들어갑니다. 파트 1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개론 부분 들어가고 뭐 감염 부분 들어가고 장비 부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119 구조구호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뭐냐면은 여기 임상응급 이렇게 있어요. 임상응급 해가지고 여기에 뭐 출혈도 있을 거고 쭉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이전에는 간혹 한자평가가 애매해가지고 교회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교회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장에서 출제가 되고 장과 위에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교장 위 다 해당되겠죠, 그죠? 다 해당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한자평가를 과거에는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요강에는 그러면 뭐가 돼 있냐면은 요강에는 우리 또 공통교재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심폐정지. 우리는 기본 서생술 이렇게 돼 있죠. 순환부전, 의식장애 출혈, 그래 일반외상, 두부, 경추손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근골격계 뭐 이런 이런 또 없어요. 이렇게는 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성인시험에 제외된다라고 요강에 있는 부분에서 빠진 내용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또 문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평가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요강의 개별 용어는 아니지만은 한자평가라는 것도 임상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1번이 뭐냐면 한자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공통교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는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년도 이후로는 일단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왜 이걸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한테 혹시나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시간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환자 평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뭐 장위 공부하시는 분도 보셔도 돼요. 일단은 우리가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1시간 안에 끝낸다는 거는 그 파트가 아마 2~3시간 갈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 근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시험에 넣을 수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놓는다면 뭐 한 문제 정도 놓을 거예요. 놓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문제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놓은다면은 이 파트에서 놓을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이 이거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정리하시고 요 내용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챙겨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일장 한자평가입니다. 한자평가 100기에 214페이지죠. 우리 공통교재, 기본교재, MJ 기본교재 214페이지에 있는 한자평가인데, 첫 번째 여러분 한자평가 단계를 외웠어요. 단계를 외웠는데,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현장 안전, 그 다음에 1차 평가. 즉, 1차 평가는 적극적인 어떤 처치를 해줘야 되는 게 1차 평가죠. 그 다음에 주요 병력 신체 검진. 주요 병력 신체 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가 아픕니까? 이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그 신체에 가장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넘어져 가지고 뭐 다리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밝혀지고 나면 추가적으로 다른 데 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세부 신체 검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평가를, 재평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환자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든지 간에 현장 안전입니다. 현장 안전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1차 평가, 즉시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떤 처치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기호수는 있죠. 호흡을 안 한다 이러면은, 심장이 안 뛰고 호흡을 안 한다 이러면 뭐 다리뼈 부러진 거는 두 번째 문제야. 그래서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는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그게 이제 1차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병력, 그 다음에 세부 신체 검진, 주요 병력, 그 다음에 세부 신체 검진,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환자 상태가 변하니까 요 상태로 진행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보면은 현장 확인하고 1차 평가하고 이런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평가 같은 경우는 1차 평가의 목적은 치명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바로 처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흡을 안 한다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 의식이 있는지, 기도 개방되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혈액이 이제 잘 도느냐 안 도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걸 평가하는 게 1차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기호, 순 되죠. 의식, 기호, 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명적인 상태를 적극적인 처치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 신체 검진되어 있습니다. 1차 평가의 목적은 발견하지 않는 치명적인 손상의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내과 환자인 같은 경우는 1차 평가의 목적은 발견되지 않은,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우리 공통제에 수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공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평가의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 치명적인 손상이나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 1차 평가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1차 평가의 목적보다는 정확하게 한데 주요 신체 병력과 신체 검진의 목적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공통교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1차 평가의 목적은 이렇게 오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과 환자 같은 경우는 내과 환자인지 외과 환자에 따라서 기본적 생체 증후와 샘플력의 평가는 같습니다. 샘플력이라는 게 생체 증후라는 거 우리 호흡이나 맥박이나 이런 걸 우리가 생체 증후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내과 환자나 외과 환자 똑같고, 샘플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 병력이라고 해요. 과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샘플력이라 그럽니다. 그 뒤에 있어요. 그죠? 그 샘플력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같다. 평가하는 건 같다. 그리고 기본의 생체 증후는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피부는 이제 순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순환 상태. 혈액이 잘 도느냐, 청색증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샘플력의 평가 목적은 환자의 호소에 따른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샘플력은 자,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려면은 과거 옛날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까? 뭘 먹고 가슴이 답답했습니까? 그런 것을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 샘플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비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 질병의 정상 징후가 결정된 샘플력을 이용한다. 비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넘어져가 다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좀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부터 이런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사건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샘플링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내과 환자에 있어요. 비외상 환자. 그럼 내과 환자, 내과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 요 보면은 신체 검진 환자의 정상과 징후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과적인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답답합니까, 뭐 호소하는 거, 그걸 우리가 주호소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검진을 하게 되면은 뭐 혈압이 어떻게 되고, 맥박이 어떻게 되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과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의사가 하는 거죠. 이거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어떻게 가면 그죠. 여러분 감기 때문에 가면 어떻게 왔습니까?라고 하면 몸이 열이 나고 나른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몸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의사분들이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숨을 깊게 들여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건 이제 내과적인 부분이다. 내과 환자. 그럼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자 다친 사람이에요. 넘어져가 다쳤더라도 어쨌든 간에 손상기전, 다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손상기전이라는 거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원인을. 그래서 손상기전 파악이 중요하면 머리에서 발까지 신속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기본병력과 생체 징후를 파악합니다. 자, 모든 환자는 위급 정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1차 평가를 하고 주요 병력과 신체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위급 정도에 따라 분류된 다음 위급 정도에 따라가 우리가 앞에서 있죠, 그죠? 긴급이냐, 응급이냐, 이렇게 따라 분류하고, 그 다음에 1차 평가를 하고 주요 병력과 신체 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크게 문제 없는데, 어쨌든 외상 환자, 내과 환자, 그 다음에 외상 환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중점, 두 번째 문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른 다른 여기에서 보면은 검토사항 있죠? 검토사항을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샘플력이라고 나와 있어. 샘플력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나중에 샘플력도 있고 OPQR ST로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력하고 OPQR ST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샘플력을 과거 병력이다 그러고 이걸 현재 상태가 어떠냐라는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물어보는 게 OPQR ST예요. 그냥 각각 S가 뭐고 O가 뭐고 그 다음에 A가 뭐고 M이 뭐고 P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약물을 남용했다. 마지막 음식을 어떤 걸 섭취했다.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 연결입니다. 이거는 서로 관련 단어의 단어 연결. 요건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 둡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현재 병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세부 신체 검진 나와 있고 재평가 있어요.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부 신체 검진은 우리가 넘어져가 다리가 아프라고 그랬는데 다리 외에 또 다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찾는 걸 우리가 세부 신체 검진이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쫙 훑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통 15분마다 하지만은 위급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한 5분마다 이렇게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험 문제가 크게 좀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5분, 15분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확인 파트는 현장 확인, 그다음에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읽어봐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게 손상 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저는 출제는 안 됐어요. 출제는 안 됐지만 안 됐고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 나오기는 구급 파트 그 중요한 게 많은데 여기에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218페이지 손상 기전 나와 있는데 자, 손상 기전 중에서 전방 출혈, 후방 출혈, 측면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기전에서는 전방, 후방, 측면 충돌을 했을 때 주로 다치는 부위가 어느 부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18페이지 밑에 보면 전방출을 했을 때 차가 이렇게 앞에 이제 빵 박았어요. 박았습니다. 정면으로 박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머리 보면은 전면 방향인데 전면으로 사람이 붕 뜨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밑으로 이제 안으로 밑으로 깔아앉는 그 뭡니까 이게 페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로 뜰 경우에는 머리, 목, 가슴과 배 손상 그리고 밑으로 들어갈 때는 골반, 무릎, 다리 손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후방출을 뒤에서 이제 박았을 때 머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제끼지겠죠. 그래서 머리가 앞유리에 부딪힌다든지 뒤로 제끼지면서 목뼈의 손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면 또 핸들이 있기 때문에 핸들에 부딪혀가지고 가슴 손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측면 충돌이에요. 측면 하니까 옆구리, 허리 이런 쪽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생깁니다. 당연히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머리.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머리, 그 다음에 목 부분 그죠? 목 부분도 있고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요 허리 부분, 배. 골반 이런 부분에 이제 손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목, 가슴, 배 그리고 골반 외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전면, 후면, 측면 했을 때 어떤 부위에 손상이 우려가 있는지 그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은 뭐 폭발로 인한 외상, 뭐 폭발로 인한 예상, 여기 보면은 압력으로 인한 거, 나랑 파편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튕겨져 파장에서 환자가 붕 떠가지고 떨어지면서 또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세 가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낙상 같은 경우는 성인은 6m, 그 소아는 3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요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차 평가가 있습니다. 1차 평가. 1차 평가의 주목점은 치명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환자에서 바로 처치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리 이런 거는 1차 평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을 안 한다, 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차 평가 단계 기억합니다.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첫인상으로 해서 첫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 맞아요. 의식 수준이 있는데 이 의식 수준은 순서상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공통주제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수정을 안 해요.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외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호흡, 기호순입니다. 그래서 순환합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ABC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순환, 그 다음 위급 정도 판단, 그 다음 위급 정도 판단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첫인상이 뭐냐면 여기 보면 첫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즉각적으로 처치해 줘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 여부를 결정해 준다. 딱 현장에 갔는데 누가 뭐 아프다고 설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말도 못하고 쭉 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위급한 상황입니까? 축 처지가 있는 사람,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파랗게 질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위급한 상황인 그죠?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 그게 이제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주호소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마르시 앉아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 병원에 가면 어떻게 왔습니까? 아, 지금 가슴이 답답해서 왔습니다. 그게 주호소예요. 그게 주호소입니다. 그래서 주호소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이 사람이 지금 호흡을 못한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 호흡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주호소입니다. 주호소는 무엇을 즉각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내과 환자는 일반적으로 인상에서 질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과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상 같은 경우는 뿌려졌다든지 출혈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내과 환자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맥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순환계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얼굴과 인상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는 손상 기전이에요. 누차이죠. 외상 환자는 뭔가 부딪혀가 다쳐가지고 부러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외상 환자는 손상 기전이 중요하고 내과 부분은 이렇게 첫인상. 인상에서 질병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은 자, 요게 의식 수준이 AVPU입니다. PU. AVPU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의식이 있는 사람, 명료한 그냥 일반적인 거.
V는 이제 언어에 지시하는 겁니다. 자, 팔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팔을 들어. 움직여보세요. 움직여. 요 정도구나. 근데 문제 움직이세요 하니까 못 움직여. 근데 꼬집으면 반응을 보여. 요게 뭐냐면은 P가 됩니다. 자극 반응이 된 거예요. 그냥 무반응 U가 됩니다. 그래서 AVPU인데 사실은 의식 수준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인상 괜찮습니까? 반응 보여. 그러면 그게 의식 수준, 환자 의식 평가가 되는 거. 의식 수준은 사실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또 전문 교육 가라 보면은 의식 수준이 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이게 우리 국시에도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우리 공통교재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앞에 있는 걸로 배웁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AVPU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뭐냐? 위에 있는 거 3번 있죠. 3번. 자, 2번 보면 1차 평가에서 환자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면 뭐냐? 뇌의 손상 문제가 있다. 이건 심각한 거죠. 뇌 손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의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돼 있어. 의식장애. 여기에서 보면은 의식장애. 자,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자, 순환계 손상, 혈류장애, 혈류의 문제, 그 다음에 산소 문제, CO2, 이산화탄소의 증가, 그 다음에 혈당의 문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 뇌라는 것은 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폐를 통해 가지고 심장을 통해 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요렇게 뇌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당을 공급해야 돼요. 우리 뇌는 산소 플러스 당을 가지고 생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과 산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쇼크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요것을 운반하는 건 뭐냐면은 심장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구하는 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의식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당이 아무리 우리가 당분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을 못 보여가지고 반응을 못 해가지고 뇌로 산소 공급을 못 하게 되면 당을 운반하지 혈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포로 세포 조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그는 이제 전부 소변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당뇨가 되는 거죠. 당뇨.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결국은 혈관 안에 당이 있는데 그게 세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면 콩팥이란지 세뇨관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당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투여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혈관의 문제가 있다, 산소의 부족 문제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결국은 혈당이 부족하다, 저혈당 상태. 결국은 뭐냐면은 요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 의식장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환기계통이 있어가지고 순환기계통의 손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저하됐다. 그럼 많은 출혈이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혈류량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뇌에 간 산소 저하.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로 예를 들어 폐의 문제. 폐에서 이제 교환이 안 이루어진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당과 관련된 문제, 뇌 속의 이산화탄소와 증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식장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위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어디 있냐면 공통교지의 그 표에 있어요. 표에 보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게 있는데 딱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2번이 나왔어요. 2번. 두 번 나왔는데 십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어. 십몇 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표에 있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눈뜨기 반응, 운동 반응, 언어 반응에가 그게 이제 각각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 점 이상이 되느냐 따라가지고 이제 환자 상태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되고, 저 앞에 보면은 우리 장비에서 보면은 글라스고우 8점 이하가 되면은 예를 들어 기로 삭간을 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게 말하는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그냥 기록평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록평가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으면은 자 머리 우리가 외상이 있느냐 없느냐, 의식이 있는
의식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뭐 쓰러져 있다라고 하면은 기로나 아니면 그 뭡니까 척추 손상 문제가 없다. 우리가 척추이라면은 경추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손상 문제 특히 이제 경추 손상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 기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턱 들어올리 기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 환자라. 근데 이 사람이 비외상 환자라 이러면은 무의식인데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어. 그런데 외상은 없어.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어지러워 해가지고 앉았단 말이야.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균을 턱 들어올리 기법을 할 수 있지만 외상 환자는 턱 들어올리 기법을 해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경추 손상 문제. 경추가 손상되면 호흡 신경을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리기 때문에 호흡 중추 우리가 목표 4번 뭐 6번 5번 6번인가 하여튼 그게 우리 호흡 근육을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늑근이라고 그러죠. 갈비 사이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축과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근육이에요. 그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추에서는 목뼈에서 나오는 거죠. 목뼈 신경, 근경추 신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목뼈에서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눌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 그 외상 환자 같은 경우 혹시 모르기 때문에 턱 들어올리 기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실무에서 많이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호흡 반응입니다. 호흡 평가 이제 호흡 평가 들어가는데, 자 반응이 있는 환자 호흡 평가를 정상적인 비정상인지 호흡하는데 비정상적인 호흡 돼 있습니다. 비정상 호흡수 돼 있는데 요거는 분당 24회 또는 10회. 여기에 보면은 2016년 대구 교 이렇게 돼 있죠. 대구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호흡이 여기로 나오지만은 임상 쪽에서는 나와요. 임상 쪽에서는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게서만 나왔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건 너무 빨라로 문제고 너무 낮아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12에서 20회 이렇게 또 나오죠. 우리 공통주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 24회, 10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불규칙한 호흡을 하는데 비정상적인 양상돼 있습니다. 앞에서 요거는 우리가 임상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정상적 호흡 증후를 보이는 모든 환자에게는 비지온 마스크,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환자에게서는 저 호흡에서는 또 중요한 게 여기서는 비정상적 호흡, 비정상적 호흡. 호흡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비지온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고농도 산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만약 호흡이 없거나 고통스럽거나 산소 공급을 호전되지 않으면 포켓 마스크나 백벨 마스크를 이용해 양압 환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고농도 산소를 제공했는데도 호흡이 없어. 호흡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쉽게 말해 비정상이야. 비정상. 정상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지온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자발 호흡을 해야 된다 했죠. 자발 호흡. 자발 호흡이 뭡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고농도의 산소를 줬는 대로 이게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 포켓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백밸브 마스크를 백밸브 마스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자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압력으로 이제 산소를 밀어여 줬다가 뺐다가 밀어여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니까 빠지는 거고 쭉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밸브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양압 환기를 제공해 줘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한테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한다? 안 돼요. 일단은 비지온 마스크, 비정상적인 첫 번째 비지온 마스크를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한테는 비지온 마스크를 가지고 고농도 산소를 제공해 주고, 그런데 만약 자발 호흡이 없다, 정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포켓 마스크나 백밸브 마스크를 이용해서 양압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징후와 같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고농도 산소를 제공해 줍니다. 가슴 통증, 그 다음에 가쁜 호흡을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 의식장애인. 자,
가슴 통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쁜 호흡을 해요. 가쁜 호흡을 하면 호흡의 속도가 빠른다는 거, 빠르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느리면 의외로 산소가 가슴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빠른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의외로 이산탄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포가 여기 있으면은 산소가 여기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빨리 하다 보면 쉽게 말해 폐포까지 공기가 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헥헥거리 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가쁜 호흡을 한다라는 거야. 가쁜 호흡, 가슴 통증, 가쁜 호흡.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의식장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중독이 아니고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고농도 산소를 제공해 준다. 자,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반응한 호흡 평가에 있으면 호흡이 적절하라. 그 다음에 비저온 마스크를 한다. 부적절하라. 비저온 마스크를 사용했는데도 호흡이 호전되지 않는다. 포켓 마스크, 백벨 마스크 무호흡이다. 아예 호흡이 없어. 아예 호흡이 없으면 이게 자발호흡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포켓 마스크나 백벨 마스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큰 문제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평가 있습니다. 순환평가. 순환은 우리가 혈액이 순환을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체 조직을 재기능하는데 적절한 혈액량을 공급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항목은 자,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외부 출혈. 결국은 혈액을 통해 가지고 심장 혈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외부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피를 통한 순환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노동맥도 있어. 노동맥은 우리가 손목동맥을 노동맥이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손목에는 맥박이 잡히는 있죠. 요걸 노뼈라고 그러고 그 뒤를 잡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박이 잡히는 것을 우리가 노동맥 또는 손목동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맥, 손목동맥 같이 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평가하면 만약 없다면은 목동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게는 80까지를 혈압이 수축기압이 80까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높은 압력을 그나마 좀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안동맥 해가지고 위팔동맥 있죠. 위팔동맥 같은 건 한 70 정도까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60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밈이 약할수록 처음부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처음부터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를 찾는 데가 세게 눌리게 되면은 내로 가는 동맥을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내로 약하게 흐르는 내로 가는 동맥을 누르기 때문에 손목동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안동맥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12세의 영아인 같은 경우는 위팔동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살이 많아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위팔동맥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 출혈입니다. 맥박은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외부 출혈입니다. 출혈은 적정한 순환을 유지할 수 없으면 1차 평가 시 언급 지체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출혈을 지혈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혈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칼에 조금 빗대 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가 뭐 동맥이 혈관의 문제가 쭉쭉 뿜어져 나온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빨리 직접 압박을 통한 지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1차 평가도 즉각적인 처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출혈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식만 상태의 지속적인 출혈 부위에 한해서 1차 평가와 더불어서 즉각적인 처치하면 크게 문제 없죠. 일반적인 겁니다. 피부입니다. 부적절한 순환을 나타내는 징후 중 하나로서 피부색, 온도, 그다음 상태 등을 알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는 모세혈관 재충이라고 손가락을 눌려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2초 이내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나는 정상인가 또 눌려볼 거야. 그래서 어쨌든 2초 이내에 돌아와야 된다. 그게 모세혈관 재충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피부를 통한 환자 볼게요. 평가대인데 주로 보면은 손톱, 그럼 입술 파랗고, 그러니까 눈 아래꺼풀, 우리 눈 요렇게 있죠. 디비는 거, 눈 아래꺼풀 요걸 디비가지고 보면은 보통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창백하다. 창백한 거는 뭐라 그러죠? 창백한 거는 지금 순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혈이 했기 때문에 쇼크로 문제가 결국은 쇼크는 내려가는 산소가 부족하든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상태. 그래서 여기 보면 창백하다, 저혈압.
저혈압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 정신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 혈관을 수축하다 보니까 큰 혈관은 좀 낫지만 우리가 말초신경 같은 이런 부분은 혈관이 이제 수축돼 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창백하다 이렇게 합니다. 창백하다는 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손 이렇게 10번 딱 한 20번 하면은 손바닥이 하얗게 변하죠. 그죠? 이런 상태를 창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색증이라면 결국은 어렸든 저렇든 간에 부적절한 호흡을 하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심정지 기능 장애로 우리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만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산소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순환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혈관 안에 산소 부족이 되면은 청색증이 난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은 창백하게 되는 거고, 산소는 있는데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창백하게 되는 거고, 혈액의 순환은 잘하지만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청색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래진다는, 특히 이제 입술 같은 데 빨리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백한 것만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붉은색 돼 있으면 일산탄소 중독, 심장질환, 그 다음에 열노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노란색 간질환, 우리가 항달 이야기하죠. 그죠? 항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질환. 그러니까 얼룩덜룩하다, 일부 쇼크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색은 여러분이 좀 기억합니다. 심장질환하고 그냥 중증의 일산탄소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색하고 창백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순환에서는 붉은색하고 창백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구분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바꾸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상태에 대해서, 피부 상태는 일반적으로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상태가 정상인데, 자, 차갑다, 축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차갑고 축축하다, 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 안에 있는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어떻게 되냐, 차다라는 거예요. 차다. 왜? 순환이, 우리가 혈액이 돌아야지 몸이 따뜻해지는데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서 신호를 줍니다. 교감신경을 작동해가지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동,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하면 심장이 빨리 뛰죠. 빨리 뛰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게 되면서 우리 몸에 열기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차고 축축하는 것은 심장은 빨리 뛰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막혀가지고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심장은 뛰지만 혈액 부족하다고 뇌에서 신호를 주니까 교감신경이 심장을 빨리 작동을 시키는데, 결국은 이게서 이제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중요한 부분만 혈액을 보냅니다. 대단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한테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만 혈액을 보내려고 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교감신경 때문에 땅구멍을 열렸어. 땅구멍이 열렸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땀이 어떻게 되면 뜨겁습니까? 차갑다는 말입니까?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축축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류가 부족한 경우와 혈액량이 감소되었을 때, 자, 열 손상 환자, 쇼크 환자, 흥분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차고 축축한. 자, 어떤 경우인가? 차가운 경우에는 차가운 환경, 뜨겁고 건조하다 이러면 중증 열 손상 환자 같은 거. 뜨겁고 건조하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몸을 일반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 땀이 빨리 뜨겁기 때문에 정발을 시켜버려요. 정발시키기 때문에 차고 축축한 게 아니고 순환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땀을 정발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중증 열 손상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 몸이 뜨겁고 건조해지는 거야. 뜨겁고 건조하다. 이렇게 됩니다. 뜨겁고 건조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이러면 몸에 열이 나고 축축해지죠. 땀이 젖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데 만약에 내가 더 열이 만약에 올라간다 이러면은 땀이 빨리 정발시켜가지고 건조한 상태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중증 열 손상 환자한테 이런 게 생긴다. 중증 열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는 여름에 한더위에 뭐 애들을 차 안에 놔두고 이제 문을 닫는다. 잠시 뭘 하고 갔다 온다. 전화 한 통화 받고 온다고 갔다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중증 열 손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어떤 경우에 뜨겁고 건조하냐, 차고 축축하냐, 이거 조금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소화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잘 봐주기 바라면 앞에 제가 이제 소화가 있었기 때문에 느리고 부적절한 기로 유지 또는 호흡 느린 맥은 부적절한 기로 유지라는 호흡으로 인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느린 호흡이 나타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은 자, 소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느린 맥이 나타나면 급격하게 저혈압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심각한 상태, 저산소 쪽으로 빠진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화는 기본적으로 빨라요. 심장 박동수가 빠릅니다. 빠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빠른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느리다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산소증후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환자 분류 있습니다. 환자 분류인데 환자 분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정도 요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좋지 않은 경우 무의식, 의식장애, 그다음 기로유지 평가 곤란한 사람, 호흡, 심정지, 부적절한 순환 징후, 지혈이 안 되는 출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출혈이 아니에요.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그 다음에 90mm HG 이하의 수축기압과 같이 나타나는 가슴 통증, 수축기 안 만나는 수축기압과 같이 나타나는 가슴 통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알지 못할 약물에 의한 중독과 남력, 난산, 심한 통증, 고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채집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1차 평가가 끝났고 2차 평가는 또 뭐냐면은 1차 평가가 끝나면은 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봤다면은 2차 평가에서는 맥박이 있는데 몇 회를 뛰느냐 이거죠. 몇 회를 뛰느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차 평가 끝나면 더 자세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에 중요한 이제 1차 평가에서 긴급하면은 빨리 이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지체하고 이송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정도의 긴급성이 아니라라고 하면은 이제 2차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중요한 두 부분은 병력과 생체 징후입니다. 생체 징후. 그래서 병력이라는 건 과거 병력, 형량 병력 이런 게 있고 병력이 있고 그다음에 생체 징후가 있습니다. 생체 징후는 재평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샘플력은 환자의 현재 문제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과거력을 쓰지 마요. 우리 샘플력 앞에 있었죠. 그죠? 이게 SAP, 이게 뭘 뜻하는가 여러분이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샘플력 되어 있습니다. 징후, 요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정상과 징후로 있습니다. 징후는 문진이 아닌 시진, 청진, 촉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 정상은 환자가 의사에 가면은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가슴이 답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정상입니까? 정상. 징후는 뭐냐면은 환자가 그러면은 온도를 재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자, 그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징후라 그럽니다. 정상과 징후는 다른 거예요. 정상은 우리가 호소하는 것,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 환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29페이지죠.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통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대구에서 나왔고 이렇게 이 샘플링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형태가 몇 개 나옵니다. 뒤에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그게 주류가 됩니다. 문제가. 또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죠. 샘플력은 현재 병력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죠. 그런 건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229페이지 위에 보면 현재까지 지속된 과거 병력을 P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3번에 과거력 있는 환자 같은 경우 가슴 통증 환자 같은 니트로글리세린, 천식 환자는 천식약,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는 에피네프린 약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슴 통증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수축했을 때 심장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안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먹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가슴 통증 환자한테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환자 에피네프린인데 에피네프린은 어떻게 보면 니트로글리세린과는 조금 반대되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단히 보면은 조금 이렇게 수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알레르기 환자, 과민성 쇼크 환자죠, 그죠?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혈관이 이완이 돼가지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로 쪽에 혈관이 이완이 돼가지고 기로를 쭉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수축하는 약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시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약물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단순하게 이해만 하고 가면 되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은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장에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많은 양이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에프네피린 같은 경우는 쇼크 환자 같은 경우 혈관이 이완돼 가지고 기도를 막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축하는 그런 약물이다 하는 정도.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프네피린, 그다음에 가슴 통증 환자는 니트로글리세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에 보시면 이제 생체 징후가 나옵니다. 생체 징후가 나오는데, 생체는 호흡, 맥박, 혈압에서 동시에 A, B, 의식 수준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무반응 환자 또는 심한 의식 변화를 가진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무반응, 반응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가슴이 어떻다, 말할 거나, 지금 호흡을 하고 있구나, 맥박이 어느 정도 뛰고 있구나, 순환이 되고 있구나, 라고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당장에 지금 맥박이냐, 순환이냐, 이런 호흡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 평가는 무반응 환자 또는 심한 의식 변화를 가진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의식 수준 평가가 무반응 환자 또는 심한 의식 변화를 가진 환자한테 중요한가 아시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생체 징후는 전부 평가하는 범위는 피부와 동공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생체 징후 이러면은 호흡, 맥박, 의식 수준, 그다음에 호흡, 맥박, 혈압, 의식 수준까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부 평가를 하면은 이제 피부라든지 동공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범위에 집어넣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맥박이 나옵니다. 자, 맥박은 뼈 위를 지나는 피부 표면 근처에 위치한 동맥에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맥. 그래서 우리가 손목 동맥 이렇게 하죠. 상안 동맥, 위팔 동맥, 목 동맥 이렇게 합니다. 동맥에서 촉진합니다. 할 수 있으며, 이 파장은 왼쪽 심실에서 생기는 압력의 파장으로 노동맥에서 촉진합니다. 앞에서 노동맥, 손목 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혈압하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왼쪽 심실이에요. 왼쪽 심실에서 나오게 되면은 수축과 이완이 툭툭툭 하면서 때리죠. 이렇게 때립니다. 압이 탁탁탁 칩니다. 그게 맥박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 세게 탁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하죠. 그걸 우리가 맥박이다라는. 그래서 보면은 왼 심실 수축으로 가는 압력 파장입니다. 압력의 파장인데 어디냐? 왼 심실이 요겁니다. 요걸 왼 심실이라고 그러죠. 그죠? 왼 심실. 그래서 옛날에는 좌심실이 훨씬 더 입에 맞는데, 어쨌든 바꿔가지고 왼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왼심실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노동맥에 촉진한다. 노동맥 또는 손목 동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여기 촉진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죠. 여기에 이제 소아라든지 12세 미만 같은 경우는 위팔 동맥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손목 동맥은 손목 안쪽 엄지 손가락 쪽에서 안쪽 엄지 손가락 쪽에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위에죠, 그죠? 안쪽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딱 내렸을 때 엄지손가락 쪽이 안쪽이에요. 안쪽. 바깥쪽은 이제 새끼손가락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딱 눌리면은 잡히는 거죠. 이렇게 눌리면은. 안 잡힙니까? 안 잡히면 여러분이 이상한 건데. 잡히죠, 그죠? 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촉진이 않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목동맥으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목동맥. 자, 12세는 위팔 동맥부터 현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1차 평가 맥박 유무를 확인했다면 신체 검진에서 맥박수와 양상을 평가합니다. 자, 맥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검진에서 맥박수 몇 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예요.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맥박수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1분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분은까지 하지 않고 30초 해가지고 곱하기 2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박수는 나이는 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이라든지 흥분한다든지 운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사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의 경우는 이제 100회 이상
100회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0회 이상이 아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맥박수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60에서 100회 이렇게 돼요. 60에서 100회. 60에서 100회. 여러분이 한번 재보세요. 60에서 100회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더 빨라지는 게 있죠. 100을 넘어가지고 110, 120. 그러면 맥박 심장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뭐 운동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빨라지는 게 정상이지만 운동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가만히 있는데 공부만 했는 대로 빨라졌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심적으로 상당히 흥분해가 있다든지 감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심전도계 이상. 심전도계 이제 심장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빨리 뛰는 거야. 이게 심전도계 이상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이러면은 너리 심장을 느리게 뛰게 만들었던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의 문제, 질환을 위해서 심장 자체가 느리다든지. 우리가 심장이 빠른 거는 심전도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심장을 수축하는 거 있죠. 수축은 뭐냐면 심전도계에서 전기를 쫙쫙쫙 보내주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수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는 수축 기능을 쏴주는데 수축이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제 심장 자체 질환이 있으면은 이게 보내주더라도 이렇게 뛰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장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빠른 맥하고 느린 맥을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약한 맥박이 있어요. 약하다라고 하면은 심장과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장이 쭉 쪼아줘야 되는데 심장이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순환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수축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혈관에 출혈이 많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약한 맥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혈액이 적으니까. 자, 맥박의 규칙성을 냈습니다. 규칙성 뭔지 아시겠죠? 그죠? 부정맥, 빨랐다, 뭐 느려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 맥박을 말하며 무의식 환자 또는 심의식 장애 환자에 의해서 위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무의식 환자라든지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느려졌다, 빨리 뛰었다, 느려졌다 이러면 잘못하는 심정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중요도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소화는 정상 맥박이 느린 경우는 기류와 호흡을 즉각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산소가 결핍된 경우 심장마비, 느린 맥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기로 유지를 위해서는 이물질 제거, 흡인을 실시하고 호흡을 돕기 위해서 포켓 마스크나 백벨 마스크를 통해서 보조 산소기구로 산소 공급을 실시해 줘야 합니다. 호흡은 정상이나 느린 맥인 경우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호흡은 하고 정상이나 근데 호흡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느려. 그러면 그만큼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고농도 산소를 보내줘야 된다. 근데 한 번 호흡할 때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자, 맥박 같은 경우는 맥박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성인이 있고 아동이 있어요. 아동이 있으면은 성인이 되면서 맥박수는 줄어듭니다. 아동이 맞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크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그 호흡수가 있습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호흡 같은 경우는 자, 성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적어집니다.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신생아는 밑에 나이가 어릴수록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압을 보면은 혈압을 보면은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면은 혈압을 보세요. 혈압을 보니까 자, 소아는 99, 아동은 105, 청소년 114, 23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혈압은 높아집니다. 혈압. 요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혈압은 성인일수록 커지고 아동일수록 작아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성인 나이가 어릴 때는 혈관이 깨끗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 이게 쭉쭉쭉 줄어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혈관 안에 이물질이 끼고 막 이렇게 되죠. 혈관이 좁아지면서 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어린아이가 맥박은 아이일 때 빠르고 호흡수도 아이일 때 빠르지만은 혈압은 성인일 때가 횟수가 증가된다. 이런 거 여러분이 주의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그 정도 여러분이 요걸 우리가 나이까지는 볼 필요 없겠죠. 횟수를 정확하게 볼 필요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좀 잘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빠르고 규칙적으로 강하다 이러면은 이런 거. 그래서 빠르고 규칙적이고 강하고 빠르고 규칙적이면 약하다 돼 있는데 규칙적이고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강하다는 거는 일단은 자 우리 몸에 많은 혈액이 필요로 하는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쏴주고 있는 거야. 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공포, 열이라든지 고혈압 기억합니다. 출혈 초기, 임신 이럴 때는 빠르고 규칙적으로 강하다는 거. 어떤 특별한 어떤 질병보다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했다든지 환경에 보니까 그 갑자기 공포 쓰는 장면이 나왔어. 그래서 가슴이 콩탕콩탕 뛰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열이라든지 뜨거워. 그 다음에 고혈압 좀 기억하죠. 출혈 초기는 우리가 보상작용에 걸쳐 필요한 혈액을 내려 공급받기 위해서 빨리 뜁니다. 빨리 뛰고 규칙이 강합니다. 그리고 임신은 두 사람이 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두 사람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빠르고 규칙적이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임신 초기 고공운동으로 열받다. 자, 임신 초기 고공운동으로 열받다. 임신 초기에 높은 데서 운동시키면은 산모 열받겠죠, 그죠? 가족도 열받을 겁니다. 자, 이게 빠르고 규칙적이다라는 거야. 빠르고 규칙적이다. 그리고 빠르고 규칙적이면 약하게 뛰네. 약하게 뛴다는 건 심장은 빠르고 규칙적으로 보내지만은 결국 뭐냐? 혈액이 부족한 거야. 혈액이 부족한 거. 그게 쇼크. 쇼크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혈액이 내로까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빠르고 규칙적인 심장은 문제가 없는데 많은 양이 뭐가 된다? 결국은 출혈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혈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 휴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쇼크, 출혈 휴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빠르고 규칙적이고 약한 거는 쇼크, 출혈 휴기.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느린맥이 나와요. 느린맥. 자, 요거 느린맥 요것도 이제 여러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느린맥은 우리가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이상이 있고 환경에 불안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교감신경 작용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신경이 그 반응을 보인다는 거. 그러면서 빠르고 규칙적인 게 정상이야. 그런데 빠르고 규칙적이게 신호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심장에서. 그럼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런데 반응을 못하게 했던 주로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어. 뇌에서 그 신호를 못 주든지. 그래서 머리 손상, 약물, 그다음 중독, 심질환, 소화의 산소 결핍. 산소 결핍하면 느린맥이 나타나고 저산소증 빠진 데 있죠, 그죠? 그런 거. 소화의 산소 결핍 이런 거. 그래서 심질환 약물 중독 때문이다. 소화의 머리 손상은 이렇게 할게요. 머리입니다, 이거. 소아의 머리 손상은 심질환 약물 중독 때문에. 약물 중독, 소아의 머리 손상 약물 중독이다. 약물 중독 때문이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하다, 심전독의 문제죠. 그 다음에 무맥 안 잡혀 심장마비라든지 중증 출혈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고, 그냥 보상장애 심장이 뛰고자 하는 것도 이제 난 못하겠다가 탁 나와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맥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중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중증의 저체온증. 우리가 저체온증 빠지게 되면은 이게 거의 우리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냉동인간 같은 경우 미세하게 이렇게 진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내줘,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얼음소에 겨울철에 빠졌을 때.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미세하게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가 힘들다. 바깥에서 보면은 이제 무맥,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거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럼 호흡입니다. 호흡 평가는 호흡수 양상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가슴을 오르내리고 손을 대어 가지고 오르내리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의식 환자의 호흡수가 5에서 10초 동안 없다면은, 자, 무의식 환자의 호흡수 5에서 10초 없다면은 포켓 호흡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발호흡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켓 마스크나 백벨 마스크는 인공을 실시하고 상에 따라서 구인두, 이인두, 삽관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구인두란지 비인두기로 코 삽입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삽관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인이 호흡수 여기에 이제 삭제가 됐죠. 이번에 삭제가 되고 제가 이제 정호표 올려드렸는데 뭐냐면은 호흡기계 응급 환자의 호흡수는 보통 높다. 일반적으로 호흡에 정확히 못하면은 답답하기 때문에 호흡수가 높아집니다. 빨리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인데 정상보다 낮은 호흡수는 아예 정상보다 이렇게 호흡이 낮아 보이는 환자는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보조환기구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계 응급 환자의 호흡수는 보통 높으며 그래서 높다. 그 높은데 정상보다 낮은 호흡수를 보이는 환자한테는 이렇게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보조환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요거는 추가된 문장이니까 이런 문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양상, 정상 호흡 있고, 그 다음에 호흡 곤란도 있고, 호흡 곤란하면 이제 다양한 보조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앞에서 우리 있었는데 얕은 호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내림이 미미한 거죠. 시끄러운 호흡도 있습니다. 싹싹거린다든지 그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 주로 보면 이제 이물질과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혈관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소리가 놓으면서 호흡할 때 소리가 놓으면서 호흡할 때 공기가 놓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가 나는 이런 시끄러운 호흡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 그 시끄러운 호흡 양상인데 뭐 보면은 코 고는 소리, 기로 폐쇄, 또 기로 개방을 해줘야 되고 쌕쌕거리는데 휘바람 소리가 난다. 천식 같은 이제 내과적인 문제, 처방약 복용 유무, 신속한 인수. 그래서 보통 뭐 이 쌕쌕거리는 소리가 천식 환자분들은 뭐 이렇게 약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약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흡입을 해요. 흡입을 해가지고 혈관을 호흡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싹싹 거리는 소리 좀 듣기가 조금 거북한 싹싹거리는 소리 좀 표현을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좀 듣기가 조금 거슬리는 이런 형태의 소리가 나요. 자, 그런 거. 그다음 그르륵거리는 소리, 꾸르륵 소리 돼 있습니다. 액체가 있는 거, 그릉거리는 소리 무슨 느낌이 알겠죠, 그죠? 공기가 나오는데 액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할 때 나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에 따라 호흡인도 필요했죠. 여기 이제 기로 쪽에 예를 들면 침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고여 있으면은 이제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어떤 액체를 통과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끄르륵 소리, 구르륵 소리, 뭐 이렇게 그릉거리는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귀에 거슬리는 소리, 새우는 소리, 뭐 헛기지 거친 오염돼 있는데 이 같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도 있죠. 이런 건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인데 혈압은 자 심장에서 피를 뽑을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의 압력입니다. 자, 이렇게 수철도 꽝꽝 주는 걸 우리 맥박이라 했으면은 자 혈관을 여기 보면은 혈관 안에는 피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들어가 있는데 자, 요게 수축할 때 압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완할 때 압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심장이 이렇게 쫙 할 때 벽에 가해지는 압력. 그 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다시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완할 때 혈관은 비어 있는 게 아닌가. 혈관에 압력이 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압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축기압, 이완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혈압이 낮으면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 문제가 있고 혈압이 높으면은 뇌동맥 파열, 그러니까 뇌출혈 이런 문제 생기죠. 약하고 뭐 막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뇌졸중 문제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체 혈관은 항상 압력을 받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체 혈관은 항상 압력을 받는 상태로 왼심시에 피를
뿜어낼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가 수축기압이 되는 거죠. 수축기압. 자, 이때 수축기압이라고 왼시도 쉬는 동안 쉰다는 것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결국은 폐동맥으로부터 뭐 합니까? 폐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일 때는 결국은 이쪽으로는 압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이건 이완기압. 그래서 들어온 게 다시 쪼아주면은 쭉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수축기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리미리 HG 이런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읽어봐 주시면 되고 고혈압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수축기압이 200 이상이거나 이완기압이 120 이상인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혈압 측정은 큰 의미는 없으며 현장에서 이송 병원 도착까지 여러 번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혈압이 중요하지 않아. 한 번 혈압 측정은 큰 의미가 없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혈압이 변해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위해서 보통 혈압계라고 불리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이번 세 부분을 나누어 있습니다. 위팔을 감싸는 커브, 그러니까 바람을 넣고 빼는 혈압구, 그 다음 수치를 보는 혈압계 수치를 나타내는 압력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팔 동맥보다 높게 공기압을 주입해가지고 부풀리고 공기를 배출하면서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렇죠?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A 보면은 커플을 정확히 위치시키고 공기를 주입해 커플을 부풀립니다. 청진기 혈압은 청진기 또는 맥박 촉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상 보면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앉아있까 눕게 합니다. 앉아있는 환자는 팔은 약간 굽히고 심장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커플은 말단 팔꿈치 2.5cm 위에 올라가게 위팔 부분에 커플을 감습니다. 소아나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감쌀 수 있는 커플을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커플가 좁게 너무 높은 압력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거죠. 3분의 2 이상 감는 거는 혈압을 높게 측정한다, 낮게 측정한다, 이런 문제가 지문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너무 작으면은 예를 들어 뭐 2분의 1밖에 안 된다면은 혈압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해줘야지, 감싸줘야지만이 측정한 혈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작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공통사항에서 요 문장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럼 촉지법이 있습니다. 촉지법. 자, 팔꿈치 안쪽을 접하는 부분 위 중간에 위팔 동맥을 촉진하고 공기를 주입할 때 맥박이 사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공기가 천천히 빼지면서 위팔 동맥이 느껴질 때 계속 계기판을 느껴질 때까지 쭉 하려면 탁 뛰는 게 나와요. 그때 수치를 기입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축기압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서서히 쭉 빼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없어요. 맥이 툭 끊칩니다. 그때가 이제 이완기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팔 동맥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맥박이 들어올 때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축기압이라고 그러고, 청진기를 사용되어 있는데 청진기를 위팔 동맥을 측정하기 위해서 놓고 맥박이 사라질 때까지 공기를 주입합니다. 5에서 3mm Hg 이하의 속도 천천히 공기를 빼야 하며, 자, 3에서 5입니다. 2에서 5가 아니고 3에서 5mm Hg 정도 공기를 빼야 하며 계기판을 주시하 동시에 청진기로 들어야 합니다. 맥박 소리 처음 들릴 때를 수축기압이라고 하고 사라질 때를 이완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진기를 가지고는 이완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촉지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축기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혈압을 기록하고 촉진과 청진을 잰 혈압이 10에서 20mm Hg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촉진과 청진을 나누어서 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시끄러운 현장이나 구급차 이동 중에는 촉진을 위한 수축기 측정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기까지 들기는 힘들다는 거죠. 만약 촉진을 위해서 촉진으로 측정한 혈압일 경우에는 혈압 140p 이렇게 한다. P가 촉진을 의미한다. 촉진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한 거. 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 있습니다. 피부는 계속 재평가되어야 하며 색온도 피부색을 평가합니다. 피부색의 변화는 순환 정도를 나타내며 좋은 부분은 입술, 그 다음에 손톱,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요 눈 아래 커플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는 손등을 가지고 하면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 가지고 합니다. 자,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동공 되어 있습니다. 동공. 동공 보면 정상 동공은 어려운 곳에서 커지고 밝은 곳에서 수축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돼요. 동공은. 동공은 어려운 곳에서 커지고 밝은 곳에서 수축하는 게 정상이다. 양쪽이 같은 크기의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동공평가 양쪽 눈이 모두 빛에 반응하는지 같은 크기인지 같은 모양인지 평가해야 됩니다. 자, 빛을 비추게 되면은 양쪽 눈의 동공 크기를 평가하고 당연히 이제 그 크기를 평가하고 빛 반응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일단 빛을 비추게 되면 동공은 수축하고 빛을 추게 되면 이완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건 요 표입니다. 표. 그래서 보면은 수축했을 때는 보면은 살충제 중독, 마약남용이에요. 마약남용, 녹내장약, 안까지 전부 약입니다. 약. 근데 밑에 이완에 보면은 안약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는 이제 약물 딱 포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완에서는 뭐냐면은 안실실 이렇게 요거는 이공안실. 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수축기는 약물. 그런데 이완에서로 이공안실. 요 안은 뭡니다? 안약.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비대칭.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 이런 거죠. 이게 비대칭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대뇌 손손 눈 이렇게 대뇌 손손 눈 이렇게 외웁니다. 대뇌 손손 눈. 그럼 외울 수 있겠죠, 그죠? 대뇌 손손 눈. 그래서 뇌졸중, 비대칭은 뇌졸중, 머리 손상, 안구 손상, 인공눈, 이게 인공눈. 그래서 인공눈 같은 경우는 자 비대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태가 안 좋은데 항상 이거는 인공눈은 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릴 때 어떤 뭐 찔려가지고 이게 눈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렇죠? 미용으로 이렇게 인공눈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정상이에요. 정상같이 이렇게 보인다면 수축 이완을 안 하고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반응이 있으면 뇌 산소 결핍, 안구 부분 손상, 약물 남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은 자. 무반응 같은 경우는 문의 안양남 이렇게 문의 안양남 이렇게 문의 뭔지 알겠죠? 문의 안양남 이렇게 문의 안양남 이렇게 외우십니다.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또 약물 남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마약 남용은 수축입니다. 근데 안약 그리고 약물 남용 문의 안양남. 요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정리해 둡니다. 그 정도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불규칙하다. 동공이 불규칙한 만성질환, 수술 상태, 급성 손상 같은 경우는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도록 합니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평가, 병력이 나오는데 병력은 여러분들 요거는 크게 뭐 이런 거라는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주호소, 그 다음에 병력, 현병력, 현재 병력 보면 OPQR, ST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상이 나타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현재를 이해해, 현재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 현재이고, 그 다음에 과거 병력 앞에서 이렇게 샘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PQR 예면 현재 병력.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런 시험장 가면 이게 기억 안 납니다. 뭐가 있냐면은 OPQLST가 샘플력하고 어느 게 현재 병이지? 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병력. 나머지 샘플력은 과거 병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신체 검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신체 검진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웁니다. 빠기샘새 외웁니다. 외상 환자는 오샘 주기 이렇게 외우면 그 정도 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무의식 환자는 빠른 외상 평가는 1차 평가를 통해서 의식순을 평가하고 비외상 환자인 경우는 주요 병력 신체 검진을 결정하고 만약 의식장애가 있는 경우는 빠른 신체 검진을 합니다. 의식장애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어디 아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쭉 훑어내려오는 거예요. 훑어내려오면서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뭔가 뼈가 튀어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부터 목뼈 그 다음에 가슴뼈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이거 보면은 목정맥 팽창이 됐어. 목이 이렇게
부풀러 오는 거예요. 부풀러 오는 겁니다. 한 점이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정맥이 팽창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경정맥 팽창은 한자 목정맥, 경정맥 우리 책에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정맥은 환자는 앉아 있을 때 잘 나타납니다. 이게 왜 있냐면 심장에서 우렬성 심부전돼 있는데 심장에서 제대로 혈액이 순환을 못하는 거예요. 순환을 못하다 보니까 심장에 이제 뒤에 밀리겠죠. 밀리면은 이게 뭐 폐를 거쳐 가지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심장이 이렇게 돼 있고 혈관은 폐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상대 정맥, 하대 정맥이 있어요. 밑으로 올라가고 위로 내려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심장에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몸 뿜어져 나가게 되면은 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이 결국은 뒤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쌓이다 보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이런 정맥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으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심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쉽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정맥 팽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렬성 심부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의 부전,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세부 신체 검진 해가지고 239페이지 보면은 세부 신체 검진을 이송을 지연시키면 안 되면 신속한 신체 검진과 기록 유지 그리고 이송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태가 안정이 되면은 세부 신체 검진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부 신체 검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부 신체 검진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이송해야 되는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OPQR-ST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샘플력과 신체 검진을 실시하고 OPQR-ST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한테는 샘플력입니다. 샘플력.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셈 주기죠. OPQR-ST 그 다음에 샘플력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현재 OPQR-ST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호흡과 가슴 통증을 느끼는 환자한테 그게 판단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분 신체 검사, 생체 징후, 응급지시 제공되어 있습니다. 1차 평가 주요병 효과 신체 검진을 통해서 응급지시를 제공해야 한다. 응급지시는 산소 공급과 이송이 동시에 제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응급지시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가슴 통증, 즉각적인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가슴 통증, 의식장애, 심한 통증, 호흡 관련. 결국은 뭐냐면 머리, 폐, 심한 호흡, 심장, 그 다음에 통증. 뭐냐, 머리가 문제가 있다. 의식이 문제죠. 그 다음에 호흡이 문제가 있어. 호흡 곤란. 가슴은 심장이죠, 그죠? 심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한 통증. 이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상 환자 주요 병력 되어 있습니다. 낙상 6m 있죠. 소화 3m 있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다에 보시면은 사고는 반드시 심각한 외상을 처리한 것은 아니나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 평가로 의식장애, 호흡, 순환장애가 있으면은 빠른 외상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식, 호흡, 순환장애가 있으면은 빠른 외상 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증인 경우 손상 부분 그 다음에 외상평가와 손상 관련된 병력만 수집한 경증 같은 게 예를 들어 손만 이렇게 문제 있다면 이 부분만 하면 된다는 부분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증일 때는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중증 여기 보시면은 고소형의 빠기샘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순서 외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경증 같은 건 부기샘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차 평가 손상 기준은 똑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척추 고정 고 이렇게 되죠, 그죠? 척추 고정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신체 검사 그 경증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픕니까? 뭐 손상 기준과 부분 손상 신체 검사 이런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지만 머리 글자 아니죠, 그죠?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리가 순서 정도
앞에서 우리가 요 파트에서 나오는 건 순서 물어보는 요 문제 말고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순서 정도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고소형의 빠기셈세, 부기셈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 중점 예상 같은 경우에는 디캡 BTLS로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위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공통계제에서는 디캡 BTLS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걸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내가 바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 뭐 교에서는 여기까지는 뭐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나왔다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것도 제가 몇 년도 이거는 빠져 있는데 어쨌든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예상 평가 조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가양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연가양 가슴 같은 경우는 자 3개 이상 갈비뼈가 3개 이상 부러진 경우예요. 부러진 경우 그러면은 자 가슴이 수축 이완이 되는데 다른 가슴 올라오는데 이 부러진 부분을 내려앉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가양 가슴이라 합니다. 뭐 고정 고금 어떤 것인가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경정, 그다음 재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기로 유지, 뭐 기로 유지하고 호흡 이렇게 나오는데 요 뒷부분은 우리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기로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그 기로 심폐정지, 기로는 또 이물질 이런 거는 또 소방 뭐 장과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환자 평가라는 말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벌써 몇 년 동안 한 번도 출제 안 됐고 그런데 혹시나 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지만은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갔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챙겨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그 환자 평가에 있어 가지고 호흡하고 증상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불규칙적이고 뭐 강하고 규칙적일 경우 아니면 비대칭일 경우 어떤 환자인가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렵고 기존에 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 챙겨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병력 신체 검진에서는 그 순서 진행 순서 있죠.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화이팅하고 꼭 승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